저희 남편은 항상 사람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늘 손해만 보고 사는 사람이 뭐가 좋냐, 같이 살면 너만 고생한다고 타박을 했지만 오히려 저는 그런 점이 좋았습니다. 요즘처럼 삭막한 세상에서 남편처럼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귀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정 많고 오지랖 넓은 할머니 손에 자라서인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남편의 모습이 마냥 좋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한 거고요. 남편은 저와 결혼한 뒤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노력한 만큼 회사는 점점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몇 년 뒤, 늘 웃는 얼굴이었던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면 남편에게서 돌아오는 대답은 괜찮다는 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작지만 나름 탄탄했던 회사가 어려워진 거였죠. 처음에는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친구 사업에 보증을 서줬더라고요. 도와달라는 친구를 외면하지 못해 보증을 선 건데 결국 친구의 사업이 망하면서 남편이 그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버린 겁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남편에게 돈을 요구했고 저희는 그 빚 때문에 힘들어졌습니다. 남편 사업도 정리하고 원래 살던 집까지 뺐지만 매달 갚아야 하는 빚이 생겼고 그래서 저 역시도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남편이 빚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는 게 더 아팠습니다. 저희 둘은 서로를 의지하며 빚을 갚으려 최선을 다했어요. 사업을 정리한 남편은 다행히 아는 사람의 소개로 작은 무역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벌이는 예전만큼 못했지만 이거저거 따질 때도 아니었죠. 남편은 낮에는 회사에서 밤에는 대리운전을 뛰며 열심히 일했고 2년 정도 지났을 때 더 큰 회사로 이직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남편도 좋아했죠. 연봉도 올랐으니 보증선 빚도 금방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 회사로 출근하고 나서부터 남편의 얼굴에는 또다시 그늘이 생겼습니다. 힘들어하는 남편을 위해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받은 보너스로 오랜만에 외식을 하려고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고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마침 회사를 나오고 있는 남편을 바로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혼자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분위기 역시 심상치 않았습니다. 남편은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상사로 보이는 사람은 삿대질을 하며 큰 소리를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내 그 사람은 남편의 정강이를 까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회사 생활 꼬이고 싶어? 내가 제대로 꼬이게 해줘? 그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한 저는 화가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고 바로 달려가 남편의 앞을 막아서며 당신이 뭔데 그런 소리를 하냐며 따졌습니다. 순식간에 주변의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거기에는 퇴근하던 회사 사장님도 있었습니다. 소란이 난 걸 보고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려던 찰나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확인하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며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는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낳다 돌아가셨고요. 아버지는 트럭에 채소를 실어 팔던 일을 하셨는데 제가 8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후 혼자 남은 저를 할머니께서 거두어 키워주셨습니다. 할머니는 한 동네에서 아주 오랫동안 백반집을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정 많고 오지랖도 넓은 분이었습니다. 길고양이 한 마리, 어미 잃은 강아지 한 마리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셨어요.
그 동물들이 지나가는 자리에 비싼 사료를 사서 갖다 놓거나 가게 앞으로 찾아오면 팔아야 할 음식을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저는 그게 좀 아까웠어요. 할머니, 그렇게 고양이나 강아지한테 사료 사주고 생선 주면 손님한테는 못 팔아요? 이러다 우리 망하는 거 아니에요? 연희야, 내 집으로 들어온 거는 동물 한 마리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란다. 나쁜 끝은 없어도 착한 끝은 있다고 하잖니. 다 소중하게 잘 대해주면 나중에 그 복이 전부 나한테 오는 거니까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마라. 악한 끝은 없어도 선한 끝은 있다. 착한 사람이 결국엔 잘 된다는 이 말은 할머니의 말버릇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동물뿐만 아니라 돈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밥을 내어주기도 했고요. 동네에 배고른 애들이 있으면 과자 하나라도 쥐어주셔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불만이기도 했지만 그렇게 베푸는 할머니가 대단해 보였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서인지 저 역시도 그 발끝이라도 따라가려고 착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런 보살핌 속에서 부모님이 안 계셔도 잘 자랐는데요. 제가 20살이 되던 해 겨울, 할머니께서 쓰러지시고 말았습니다. 식당 일을 도와드리고 있던 저는 너무 놀라 바로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감기가 폐렴으로 악화된 데다 나이가 많으셔서 건강이 점점 더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가게 문도 닫고 한동안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할머니의 모습은 당장이라도 어딘가 잘못될 것만 같았고 20살밖에 안 됐던 저는 이대로 할머니가 떠날까봐 너무 무서워서 눈물만 흘렸어요. 연희야, 할머니 괜찮아. 울지 마라 우리 강아지. 괜찮기는요. 힘이 하나도 없고 밥도 잘 못 먹고 맨날 기침만 하는데 나 너무 무서워요. 할머니 금방 일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울지 마. 울지 마라 내 새끼. 하지만 할머니의 폐렴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입원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결국엔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빈소에는 조문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다들 할머니에게 받았던 친절을 잊지 않고 마지막 가시는 길에 인사를 드리러 온 거였죠. 머리가 희끗희끗한 아저씨, 동네 꼬마, 공사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 남편도 없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느라 잠깐 식당에서 일했던 언니 등등.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찾아와 준 덕에 할머니가 가시는 길이 쓸쓸하지 않을 것 같아 다행이었어요. 아직 어린 저를 대신해 할머니와 오랜 인연이 있는 어른들이 옆에서 도와주셨고 그 덕에 장례식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남겨주신 약간의 유산과 가게 보증금으로 저는 월세집을 하나 얻었어요. 그리고 대학교를 가지 못한 대신 바로 취업전선에 뛰어들어 작은 회사에 격리로 입사했습니다. 일에 적응하고 부서 사람들과 친해지다 보니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회사에는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기획팀의 박수철 대리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회사 안에서 바보같이 착한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연희 씨도 기획팀 박수철 대리 알아? 개인적으로는 모르는데 그냥 소문만 들었어요. 엄청 착하시다고 하던데요. 진짜 착해. 근데 나는 그렇게 착한 사람은 별로더라. 사람이 너무 퍼주기만 하고 자기 건 하나도 못 챙긴다니까. 아휴,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살아서는 손해만 보지. 그런가요? 그래도 못된 것보다는 착한 사람이 좋죠. 말만 들어서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졌는데 며칠 안가 박 대리가 사람들 도와주는 걸 자주 목격하게 됐습니다. 지각할까봐 급하게 달려가고 있는데 제 옆으로 어떤 한 남자가 리어카를 끌고 가는 겁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무거운 걸 어떻게 저기까지 혼자 끌고 가려고 하셨어요? 저 만나서 진짜 다행이에요. 이거 너무 고마워서 어떡해요. 보안이 회사 출근해야 할 것 같은데 나 때문에 늦으면 어쩌나. 괜찮아요. 뭐 조금 늦는다고 잘리는 것도 아니고 걱정 마세요. 박대리였습니다. 리어카가 무거운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활짝 웃으며 폐지 할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지난 후에는 점심을 먹고 들어오는데 회사 앞 횡단보도에서 그를 또 한 번 보게 됐습니다. 그때도 역시나 다리가 불편해 파란불이 깜빡이는데도 횡단보도를 절반도 건너지 못한 할머니를 부축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사람이 참 착하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얼마 안가 저 역시 그의 도움을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출근하자마자 부장님이 저를 부르셨고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인원 감축에 들어갔는데 가장 만만했던 저를 먼저 자른 거였죠.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한 것도 황당한데 월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미 2달치의 월급이 밀려 있었는데 회사는 그걸 처리해줄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당시 저는 고작 21살이었고 첫 직장이었던 터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괜히 도와줬다가 자신에게도 불똥이 튈까봐 다들 모른 척을 했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서 회사 계단에 쪼그려 앉아있는데 박 대리가 다가왔습니다. 저기 안녕하세요. 격리팀 이연희 씨 맞죠? 저는 기획팀 박수철 대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철 대리님 알고 있어요. 저를 알고 계셨어요? 신기하네요. 아무튼 다른 게 아니라 연희 씨 해고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생각해도 이거 너무 부당한 처우 같아서요. 그쵸. 이거 회사가 이상한 거 맞죠?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밀린 월급이라도 받고 싶은데 물어볼 것도 없어요. 다들 저랑은 말을 안 하려고 하고. 정말 속상해요. 월급까지 밀렸어요? 와, 이거 진짜 안 되겠네. 연희 씨, 걱정 마요. 제가 도와줄게요. 잘 아는 노무사가 있는데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일단 그분 만나서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아니, 그러지 말고 내가 약속을 잡아줄 테니까 이따 점심때 나랑 같이 노무사한테 가봅시다. 대리님은 그날 바로 저랑 같이 노무사 사무실에 가서 어떻게 하면 월급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 차근차근 함께 알아봐줬고 그 덕에 시간은 걸렸지만 밀려있던 월급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고마웠고 신세를 갚고 싶어서 밥을 사겠다고 했죠. 약속한 날이 됐고 저희는 한 삼겹살집에서 만났습니다. 대리님, 삼겹살로 정말 괜찮으세요? 더 비싼 거 드셔도 되는데 저 그 정도 돈은 있어요. 저 삼겹살 엄청 좋아해서 이거 사달라고 한 거예요. 오늘 혼자서 3인분 먹을 겁니다. 네? 알겠어요. 많이 드세요. 저희는 밥을 먹으며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대리님은
제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서 삼겹살을 먹었고, 제가 부담스럽지 않도록 삼겹살을 좋아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정말 감사했죠. 대리님, 진짜 감사해요. 사실 제가 가족도 없고 회사 다니는 것도 처음이라 막막했거든요. 그날도 무서워서 혼자 울고 있었고요. 대리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잘린 것도 억울한데 월급도 못 받았을 거예요. 아, 너무 띄워주지 마세요. 서로서로 돕고 살아야죠. 근데 연희 씨,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취직 자리는 알아보고 있어요? 천천히 알아보려고요. 근데 제가 고졸이고 딱히 잘하는 것도 없어서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나도 좀 알아봐 줄게요. 설마 연희 씨 한 사람 일할 곳 없겠어요? 너무 걱정 말고 마음 편히 먹어요. 대리님은 제가 다른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아봐 주셨고, 그렇게 몇 번을 만나다 보니 대리님이 좋아졌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고백해서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됐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를 해고시킨 그 회사는 상황이 더욱 안 좋아졌고, 대리님도 무너져가는 직장을 관두고 나왔습니다. 연희 씨, 나 창업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아? 수철 씨 이미 마음먹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네 의견도 중요하지. 우리 사귀는 사이잖아. 내가 창업해서 더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 그러면 우리 결혼도 미뤄질 건데. 아, 진짜 괜찮겠어? 괜찮아요. 결혼이 급한 것도 아니고 수철 씨 신중한 사람인데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어요. 나는 수철 씨 믿으니까 하고 싶은 일 해요. 연희 씨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큰 힘이 되네. 고마워. 내가 잘해볼게. 그리고 자리 잡으면 우리 결혼하자. 남편은 작은 무역회사를 창업했고 1년 후에 저희는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다행히 회사는 점차 자리를 잡아가서 창업할 때 빌렸던 돈도 생각보다 빨리 갚을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엄청 부자라도 된 줄 알았지만 둘이서 먹고 사는 게 어렵지 않을 딱 그 정도였습니다. 항상 사람 좋다는 말을 듣는 남편이었기에 아는 사람이 힘들면 물심양면으로 도와줘서 큰 돈을 벌지는 못했거든요. 그래도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걸 보고 자라서 그런지 남편이 인정이 많은 것에 대해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착하게 산 덕에 대출 빚이라도 갚을 수 있었던 거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남편의 사업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분명 무슨 일이 있어서 표정이 무거운데 저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 답답해서 먼저 물어봤어요. 여보, 혹시 회사에 무슨 일 있어요? 일은 무슨, 아무 일도 없어. 아무 일도 없다는 사람이 요 며칠 죽을 상을 하고 다녀요. 우리 결혼할 때 약속했잖아요. 서로한테 비밀도 만들지 말고 숨기지도 말고 힘든 일 생기면 같이 고민해보자고요. 당신 그 말 잊었어요? 사업이 잘 안 돼요? 혹시 돈이 모자라서 그런 거면 나도 좀 구해볼게요. 아니야, 곧 해결될 일인데 당신까지 걱정하는 게 싫어서 말 안 한 거야. 진짜 금방 괜찮아질 거니까 걱정 마. 남편의 말을 믿었지만 며칠 뒤 기운이라도 주려고 직접 산 도시락을 들고 회사를 찾아갔는데 그곳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얼핏 봐도 10명 넘는 사람들이 몰려와 남편에게 돈을 내놓으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남편은
혼자서 그 사람들을 상대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그리로 달려가서 남편 앞을 가로막고 섰어요. 당신들 왜 이러는 거예요? 우리 남편한테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무슨 일인데 이러냐고요? 여보, 연희 씨 나와, 여기 위험해. 아무리 위험해도 그렇지. 당신이 이런 꼴을 당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남편은 저를 보자 사람들을 다 일러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를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앉히고는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이야기를 해줬어요. 걱정 말라는 남편의 말과 달리 회사의 사정은 생각보다 훨씬 나빴습니다. 단순히 사업 자금이 모자란 게 아니라 알고 보니 남편이 친구의 사업에 보증을 서줬더라고요. 아니, 당신은 제대로 좀 알아보고 보증을 서줬어야죠.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일을 어떻게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어요? 여보, 말 안 한 건 정말 미안해. 친구가 힘들다는데 모른 척 할 수가 없더라고. 그냥 친구도 아니고 대학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서 믿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럼 그 친구는 지금 어디 있는데요? 설마 잠적했어요? 아무리 연락을 해봐도 안 받아. 어디서 나쁜 생각이라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네. 연락이라도 되면 좋을 텐데. 남편은 이 순간에도 친구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 착한 성격이 바보 같다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저희 부부는 남편 친구가 망해서 생긴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벌어진 일을 처리하느라 무척 혼란스럽고 힘들어했습니다. 여보, 당신만 믿으라면서요.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빚 갚을 수 있겠어요? 당신한테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일단 급한 거라도 갚으려면 사업도 정리하고 이 집도 빼야 할 것 같아. 집을 빼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디서 살아요? 그날 이후로도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남편의 사무실로 찾아와 돈을 갚으라며 닥달했고 그 빚 때문에 저희는 힘들어졌습니다. 원래 살던 집도 급하게 정리해야 했고 모아둔 돈도 빚 갚는 데 썼지만 한없이 모자랐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생활비라도 벌었어요. 지치고 힘들었지만 남편이 빚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미안한 마음 때문인지 한동안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그 마음을 알기에 제가 먼저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여보, 이미 벌어진 일 어떻게 하겠어요.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잖아요. 처음에는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덜컥 친구 보증 서준 당신이 밉기도 했는데 어쩌겠어요. 미우나 고우나 내 남편인데. 힘 좀 내요. 당신까지 이렇게 축 처져 있으면 나는 누구 믿고 살아요? 못난 나 때문에 당신까지 고생하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서 그렇지. 여보, 우리 아직 젊잖아요.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나도 당신 옆에서 많이 도와줄 테니까 힘내요, 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몇 년만 고생하면 빚도 정리할 수 있을 거야. 내가 그거 하나는 진짜 약속할게. 남편은 사업을 접고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나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예전에 남편의 도움을 받은 대학 선배의 소개로
작은 회사에 바로 취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밤에는 자는 시간을 쪼개가며 대리운전을 하면서 쉬지 않고 돈을 벌었어요. 물론 벌이는 사업을 하던 예전만큼 못했지만 남편은 한동안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 지났을 때 남편에게는 더 큰 회사로 이직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여보, 나 이번에 이직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다니는 곳보다 큰 무역회사인데 거기로 가면 지금보다 연봉도 많이 받을 거야. 그래서 말인데 당신도 아르바이트 그만두면 어때? 어머, 너무 잘 됐다. 축하해요. 근데 아르바이트는 왜요? 나 일하는 거 괜찮아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좋고요. 당신 고생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 나 정말 괜찮아요. 나도 당신 도와주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마요. 알겠어. 그래도 무리하는 것 같다 싶으면 바로 그만두는 거야? 남편은 무사히 이직에 성공했고 아무래도 이전보다 연봉이 높아지니 숨통이 트일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나아지면 남편의 표정도 한결 좋아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회사를 옮긴 후로 남편의 표정은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거냐 물어도 별일 없다는 대답뿐이라 큰 회사로 옮겨서 일이 많아져서 그렇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남편은 매일 시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런 남편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던 중에 아르바이트 하던 마트에서 보너스를 받게 됐습니다. 연희 씨, 내일 월급날이죠? 이번 달은 평소보다 월급이 좀 더 들어갈 거예요. 어머, 정말요? 왜요? 연희 씨 판매 실적도 좋고 일도 잘해서 보너스로 더 넣었어요. 아르바이트라고 하면 다들 자기 할 일만 딱 하고 가는데 연희 씨는 손님들한테도 친절하고 실적도 좋고 고마워요. 앞으로도 이렇게만 일해주세요. 오래오래 같이 일해봐요.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잘 봐주셔서 감사해요, 사장님.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받은 보너스를 남편을 위해 쓰기로 결심했죠. 빚을 갚기 시작하면서 저희는 제대로 된 외식 한 번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오랜만에 단둘이 맛있는 식사도 하면서 힘들어하는 남편에게 기운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이 됐어요. 깜짝 놀래켜주고 싶어서 남편 몰래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마침 다른 직원들과 퇴근하는 남편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남편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상사로 보이는 사람이 그런 남편에게 호통을 치고 있었죠. 그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조금 떨어진 저한테도 다 들릴 정도였습니다. 야, 박수철, 너는 왜 일을 네 마음대로 처리하냐? 누가 너한테 그렇게 하래, 어? 부장님, 그게 아니라요, 이야, 이게 이제는 말대꾸도 하네? 야, 박수철, 너 임마 회사 생활 꼬이고 싶어? 어디 내가 제대로 한번 꼬이게 해줘, 어? 그렇게 말하고는 냅다 제 남편의 정강이를 까는 겁니다. 그걸 본 저는 너무 화가 났고 재고 따질 것도 없이 그쪽으로 달려가 남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여보, 수철씨 괜찮아요? 다친 거 아니에요? 어디 좀 봐요. 당신이 여기를 어떻게 온 거야? 나 괜찮아.
아, 당신은 괜찮다는 말밖에 못해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정강이가 시뻘개졌는데. 남편의 다리를 확인하고 제 눈에는 보이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정강이를 깠던 그 남자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뭐야, 당신이 누군데 우리 남편을 발로 차요? 당신이 뭔데? 이거 엄연히 폭행이에요. 아유, 이건 또 누구야? 누구? 누구긴. 나 박수철 와이프다. 당신은 누군데? 됐고, 우리 남편한테 사과해요. 지금 당장! 씩씩거리며 상사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큰 소리가 들리자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갑자기 몰린 인파에 당황스러웠지만 저한테는 그것보다 남편을 때린 사람에게 사과를 받아내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인파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상사는 그 남자를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사장님이 여기는 어떻게 퇴근하려는데 소란이 있는 것 같아서 확인하려고 와봤어요. 김 부장, 회사 앞에서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이제 그게 별일 아닙니다, 사장님. 여기는 제가 잘 처리할 테니까 퇴근하셔도 됩니다. 사장님이라는 사람은 남편과 저를 한번 쳐다보고 발길을 돌리려다가 다시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뚫어지게 제 얼굴을 확인하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리고 외쳤습니다. 아니, 너는... 남편의 회사 사장님은 저를 알고 있는 듯 했어요. 그런데 웃긴 건 저 역시도 그 얼굴이 굉장히 낯이 익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장님이 누군지 기억해냈어요. 남편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사장님은 아주 예전에 할머니가 하시던 백반집에 자주 오던 가난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쯤이었습니다. 저는 학교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할머니의 식당으로 가서 숙제도 하고 놀기도 하면서 문을 닫을 때까지 기다리고는 했습니다. 그때 자주 오던 손님 중에는 그 당시 대학생이던 사장님도 있었어요. 주로 동네 사람이 오던 가게였기에 대학생은 흔치 않는 손님이었습니다. 몇 번 얼굴을 본 뒤 누군지 궁금해서 할머니께 물어봤어요. 할머니, 저 오빠는 누구예요? 누구? 준식이 말하는 거냐? 저 오빠 이름이 준식이에요? 우리 동네 사람 맞아요? 우리 동네 토박이는 아니고 한 1년 전인가? 그때 이사 왔다고 하더라. 아휴, 준식이 생각만 하면 할머니가 마음이 아파. 왜요? 그 오빠도 불쌍해요? 그래서 맨날 돈도 안 내고 식당 와서 밥 먹고 가는 거예요? 아유, 돈도 안 내냐니. 할머니가 우리 손주 같아서 밥 한 끼 해주는 거야. 어린애가 너무 험한 일이 많았어. 아휴, 딱해라. 할머니는 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대학생 오빠의 사정을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사장님은 원래 제가 살던 동네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1년 전에 갑자기 이사를 왔는데 돈이 없어서 대학교도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원래 잘 살던 집이었지만 사장님의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 망해버렸고 그 빚을 다 짊어질 수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사장님의 어머니는 간암에 걸렸고 형은 집을 빼서 급한 빚이라도 갚으려고 모아둔 돈을 들고 해외로 튀어버린 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집도 없이 거리에 나앉으려던 찰나 이모의 도움으로 겨우 방 한 칸을 구해 이 동네로 어머니와 함께 오게 된 거죠. 어머니의 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몸이 약해진 탓에 일도 할 수가 없어서 사장님 혼자서 아르바이트를 서너 개씩 하며 남은 빚도 갚아가며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할머니는 사장님의 사정이 너무 딱해서 돈도 안 받고 공짜로 밥을 주고 있었던 거죠. 사장님은 밥을 먹으면서도 항상 미안해했습니다. 준씨가 팍팍 먹어라 팍팍. 한창 때인데 왜 그것밖에 못 먹어. 너 내일 새벽부터 공사장 가서 일해야 한다며. 한 그릇 더 먹고 가. 모자란 거 있으면 말하고. 아니에요 할머니. 저 진짜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밥값이에요. 받아주세요. 아유, 됐어. 파는 밥도 아니고 내가 먹던 반찬에 숟가락 하나 더 올려둔 건데 돈은 무슨 돈이야. 너도. 매번 이렇게 얻어먹는 것도 염치가 없어서 그래요. 됐다. 그 돈 아껴서 어머니 약이나 더 사드려. 그리고 이따 밥 먹고 갈 때 이것도 가져가. 오늘 떡집 사장이 많이 만들었다고 나눠준 건데 너도 주려고 챙겨놨다. 가져가서 어머니랑 먹어.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할머니, 그러면 제가 손녀 공부 좀 봐줘도 될까요? 보니까 매일 여기 와서 숙제하는 것 같은데 제가 옆에서 도와주면 좋잖아요. 정말? 아유, 그러면 나야 너무 고맙지. 우리 연이 학원도 제대로 못 보내는데 대학생 오빠가 가르쳐주면 좋지. 근데 준식이 시간 뺏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연희 공부는 제가 봐줄게요. 사장님은 어린 제 공부를 봐주는 걸로 식사값을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사장님은 군대에 가게 됐다면서 인사를 하러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님, 저 곧 입대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오늘은 인사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군대를 가? 아이고, 그럼 춘식이 어머니는 몸도 안 좋은 양반이 혼자 있을 수 있나 걱정이네. 안 그래도 그게 걱정이었는데요. 잘 해결됐어요. 복무하는 동안 시골에 있는 이모 댁에 가서 살게 됐거든요. 할머님도 건강하게 잘 지내셔야 해요. 휴가 나오면 꼭 찾아오겠습니다. 하지만 찾아오겠다는 말과 달리 그 뒤로 그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장님은 기억에서도 점점 잊혀갔는데요.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 저희는 할머니의 장례식에서 한 번 더 만나게 됐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을 보려고 빈소에는 조문객이 많았습니다. 그 중엔 제가 아는 얼굴도 모르는 얼굴도 있었는데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어요. 생각이 날 듯 말 듯해서 계속 쳐다봤더니 그 사람이 저벅저벅 걸어왔습니다. 너 혹시 연이니? 네, 맞아요. 저를 아세요? 연이야, 나 몰라보겠어? 준식이 오빠잖아. 너 어렸을 때 식당에서 숙제도 자주 봐주곤 했었는데 기억 안 나? 이야,
꼬맹이가 진짜 많이 컸네. 밖에서 보면 못 알아보겠다. 못 알아보겠는 건 사장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학생일 때는 어디 피죽 한 그릇도 못 얻어먹고 다닌 것처럼 마른 데다 기본적으로 항상 지쳐있는 표정이었는데요. 나이가 드니 신수가 훤해졌더라고요. 그래도 20대 얼굴은 어느 정도 남아있었습니다. 아, 준식 오빠. 어쩐지 얼굴이 익숙하더라니. 왜 그동안 한 번도 안 찾아오셨어요? 할머니도 가끔 오빠 이야기 하셨어요. 잘 살고 있는지, 밥은 안 굶고 다니는지 궁금하다면서요. 아, 살아계실 때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 나도 그게 너무 죄송스럽다. 할머니 뵙고 싶었는데 사는 게 바쁘다고 미루다 이렇게 돼버렸네. 사장님은 씁쓸하게 말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연희야, 너 지금 한 20살쯤 됐나? 아직 어린데 할머니도 안 계셔서 어떡하니? 이거 오빠 연락처인데 혹시라도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해. 내가 도와줄게. 사장님은 진심 어린 위로와 혼자서 막막할 때는 언제든 연락하라며 자신의 전화번호를 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장례식을 치르며 그 연락처도 잃어버리고 말았고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이 만남도 사장님의 존재도 서서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가난한 대학생이었던 준식 오빠를 남편 회사의 사장님으로 다시 만나게 된 거였죠. 너 연희 맞지? 백밭집 할머니 손녀딸. 나 몰라보겠니? 혹시 준식 오빠? 와, 너무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오빠가 우리 남편 회사 사장님이 됐어요? 그러게, 사람 일이라는 게 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럼 이쪽은 연희 남편이겠네. 여기서 이러지 말고 우리 어디 가서 밥이라도 같이 먹자. 시간 되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사장님은 저희 부부를 데리고 회사 근처에 있는 비싸 보이는 한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사장님에게 제 남편을 소개해줬고 남편에게는 사장님과의 인연을 간단하게 설명해줬습니다. 할머니가 지금 사장님 모습 보시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유, 사장님이 뭐야. 그냥 편하게 오빠라고 해도 돼. 아니에요. 남편 회사 사장님인데 어떻게 그래요? 그래, 알겠어. 너 편한 대로 불러. 그건 그렇고 말이야. 아유, 세상에. 조그맣던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커서 결혼까지 했어. 근데 연희야, 할머니 장례식에서 내가 연락처 줬잖아.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하라고 했는데 왜 전화 한 통 없었니? 그때 너무 정신이 없어서 사장님이 준 연락처가 적힌 종이를 잃어버렸어요. 아무튼 정말 성공하셨네요. 어떻게 사장님이 된 거예요? 그게 말이야. 제대하고 바로 친구들과 함께 소규모 창업을 했어. 무역회사였지. 중간에 몇 번 실패도 했는데 꼭 성공하고 싶어서 한 우물만 봤어. 어떻게든 버티다 보니 그러다가 결국 잘 됐고 이렇게 회사도 차리게 됐단다. 반가운 마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도중에 식사가 준비되어 한참 식사를 하던 중 사장님은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연희 남편 이름이 박수철 과장 맞죠? 재무팀이라고 했나? 네, 맞습니다, 사장님. 혹시 괜찮으면 아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내가 대충 짐작이 가긴 하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아, 그게, 그러니까 남편은 제 눈치를 봤습니다. 아무래도 제 앞에서 자신이 당한 일을 말해서 제가 걱정하는 걸 보기 싫었던 거겠죠. 여보, 나는 괜찮으니까 다 말해요. 나도 너무 알고 싶어요. 그동안 당신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날 잡고 같이 밥 먹으면서 물어보려고 했었어요. 맨날 괜찮다, 괜찮다 넘어가지 마요. 힘든 일 있으면 나랑 같이 의논하고 극복해가기로 했잖아요. 알았어. 당신한테는 끝까지 숨기고 싶었는데 이렇게 된 이상 다 말해줄게. 아까 그 사람은 내 상사야. 재무팀 김 부장님. 이직하고 열심히 일해보려고 했는데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더라. 회의를 할 때도 내 의견은 묻지도 않았고 부하 직원들 앞에서도 대놓고 무시하고 말이야. 중간에 사표 쓸까 생각도 해봤지만 갚아야 될 빚을 생각하면 사표 내는 게 어려웠어. 나 이 회사 이직할 때 당신도 많이 좋아했고 말이야. 그래서 나만 참으면 되니까 더 참아보자 한 거지. 제 설득에 남편은 겨우 입을 열었고 그간의 사정을 알게 된 저는 화가 나고 남편이 안쓰러워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이직한 뒤에 회사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방대 출신에 예전에 다니던 회사도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중소라며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텃세를 부리며 남편을 무시했던 거죠. 특히 남편의 정강이를 찾던 부장이라는 사람이 제일 심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시하는 것은 기본이었고요. 과장급인 남편에게 온갖 잔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제가 걱정할까봐 그리고 자존심이 상한다 해도 돈을 벌어서 빚부터 갚아야 했기에 모든 수모를 꾹 참고 혼자서 감내하고 저한테는 숨기고 있던 거였습니다. 사장님도 남편의 말을 듣고 화를 냈습니다.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니 왜 말을 안 했습니까? 인사팀에 이야기를 했어야죠. 아까도 말했다시피 지금 저희한테는 그럴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이런 말 부끄럽지만 제가 보증을 잘못 써서 갚아야 될 빚이 있거든요. 그 빚을 갚으려면 이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해야 했어요. 부장님 말처럼 제가 지방대 출신에 경력도 보잘것없는데 이런 좋은 회사에 들어오게 된 건 거의 기적 같은 일이었거든요. 얼른 빚에서 해방돼서 우리 연희도 고생 그만 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 크게 만들지 않고 혼자 참으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요. 박 과장 말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다. 아무튼 이제 내가 알게 됐으니 너무 걱정 말아요. 사장님과의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동안 속으로 얼마나 힘들었을지 다 알 것 같았거든요. 그 생각을 하니 제가 다 서러웠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 봅니다. 남편이 우는 저를 보고 당황했어요. 연희 씨, 왜 울어? 설마 나 때문에 우는 거야? 울지 마. 당신이 울면 내가 더 미안해지잖아. 여보, 수철 씨, 그동안 힘들었죠. 얼마나 속상했어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큰 회사로 이직해서 일이 힘들어서 그러나 했어요. 사실 일보다 사람이 훨씬 힘든 건데 말이에요. 아니야, 나는 정말 괜찮아. 그나저나 사장님이랑 당신이랑 그런 인연이 있었다니 정말 놀랐어. 사장님이 정말 고마워하는 것 같더라. 맞아요.
저희 할머니가 사장님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셨어요. 어린데 집안 빚도 갚아야 하고 아픈 어머니 병수발까지 해야 했으니까요. 이렇게 성공한 모습 보셨으면 내일처럼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날 이후 회사 사장님과 저희 부부가 인연이 있다는 소문은 회사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남편을 괴롭히고 무시하던 김 부장은 제일 먼저 태도가 달라졌어요. 저기 박 과장, 커피 마셨나? 이거 내가 저기 비싼 카페 가서 사온 건데 마시게나.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요. 사온 거니 잘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그동안 내가 박 과장에게 오해가 많았던 것 같아. 내가 전부 사과할게. 어제 발로 찬 거 그것도 미안하네. 그런데 이 사장님과는 자세히 어떤 사이인지 물어봐도 되나? 제가 아니라 저희 안사람이랑 예전에 알던 사이라고 해요. 저하고는 그렇게 큰 인연은 없습니다. 그래. 그래도 아내 지인이 남편 지인 되고 그러는 거지. 아무튼 박 과장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나한테 말해줘. 내가 있는 힘껏 도와줄게. 부장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뻔히 보였지만 남편은 사장님과 제가 인연이 있다고 해서 그 덕을 볼 생각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날 이후 사장님은 한 번 더 저희 부부를 회사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봉투를 하나 건넸습니다. 그 안을 확인하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당한 액수의 수표가 들어있었거든요. 얼핏 봐도 몇 천은 되는 것 같았어요. 사장님, 이게 무슨 돈이에요? 이거 내가 그동안 할머니한테 얻어먹은 밥값이야. 연희 네가 할머니 대신해서 받아줬으면 한다. 무슨 소리예요? 밥값은 제 공부 가르쳐주는 걸로 했잖아요. 그리고 이거 밥값이라기에는 액수가 너무 커요. 이 돈 못 받아요. 연희야, 며칠 전에 같이 밥 먹을 때 너희 부부가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서 내가 따로 알아봤다. 이 정도면 남은 빚은 갚을 수 있을 거야. 할머니께 갚아야 하지만 돌아가셨으니까 너라도 이 돈 꼭 받아줬으면 좋겠구나. 그걸 사장님이 왜 갚아줘요? 저희 부부 빚인데요. 그게 말이야, 할머니와 내 사이에 연히 너는 모르는 일이 하나 있어. 그 동네 살던 시절에 내가 빚진 건 밥값뿐만이 아니다. 할머니께서 내 대학 등록금도 주신 적이 있어. 저희 할머니가요?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그땐 연히 네가 어렸으니까 할머니께서도 일일이 다 말해주지는 않으셨겠지. 한 번은 집에 남은 재산을 들고 해외로 혼자 도망갔던 우리 형이 잠시 한국에 들어온 적이 있었어. 정신 차린 줄 알았더니 아휴, 그게 아니었지. 형은 돈이 떨어져서 잠깐 들어왔던 거였어. 그래서 내가 모아놓던 빚 갚을 돈이랑 내 등록금까지 가지고 또 어딘가로 혼자 사라져버렸어. 도망간 형을 찾으려고 새벽에 동네를 뒤지고 있는데 그때 식당에 출근하시던 너희 할머니를 만나게 된 거야. 그때 할머니는 사장님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가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물어보셨다고 해요. 사장님은 아득바득 살아도 나아지지 않는 자신의 삶이 너무 비참해서 울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말을 다 들은 할머니는
잠시 뭔가를 생각하시는 듯 하더니 다음날 가게 문을 닫을 시간에 한 번 더 찾아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할머니 말대로 찾아가셨어요? 다음날 가게 문 닫을 때 찾아갔더니 할머니께서 내 등록금을 대신 마련해 주신 거야. 내가 안 된다고 몇 번이나 거절을 했는데도 할머니 역시 뜻을 굽히지 않았지. 나중에 취업해서 갚으면 된다고 하시면서 말이야. 그때 내가 받은 걸 갚는 방법은 이것뿐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받아줬으면 한다. 할머니가 내게 준 등록금을 너한테 갚는 거라고 생각하렴. 큰 액수였기에 저희 부부는 몇 번을 거절했지만 사장님의 고집도 보통은 아니었고 결국 저희는 그 돈을 받아서 남아있는 보증빚을 해결했습니다. 아참, 그리고 그 김 부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박 과장은 걱정하지 말아요. 결국 그렇게 됐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퇴근한 남편에게서 징계 처리가 됐다던 그 부장이 회사에서 해고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보, 그 부장님 말이야. 오늘 해고 공고가 떴어. 해고요? 징계만 받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내 일이 밝혀지면서 그동안 부장이 괴롭히던 다른 직원들도 나섰나 봐. 부장 때문에 정신과 진료받은 사람도 있고 부장이 승진을 막은 사람도 있고 난리도 아니었나 봐. 내가 회사에 오기 전부터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증거자료 모아서 감사팀에 보내서 결국 해고됐나 보더라고. 근데 또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조금 안 좋네. 와, 무슨 그런 사람이 다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안 좋기는. 당신은 진짜 너무 착해서 탈이야, 탈. 내 속이 다 시원하다. 참, 그리고 당신한테 한 가지 더 말할 게 있는데 사장님이 오늘 나 부르셔서 해고된 부장 자리를 나한테 주려고 하시더라. 근데 거절했어. 제가 깜짝 놀라서 그 좋은 기회를 왜 거절했냐고 묻자 남편은 사람 좋게 웃는 그 표정을 하면서 사장실에서 있던 일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박 과장, 이번에 부장이 해고돼서 그 팀에 공석이 생겼잖아요. 그 자리에 박 과장이 갔으면 싶습니다. 부장하고 나면 나중에는 우리 회사 임원으로 오르기가 쉬울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기 사장님, 말씀은 감사하지만 제안은 거절하겠습니다. 사장님이 저희 아내와 아는 사이라고 해서 제가 이런 특혜를 받는다면 직원들을 괴롭히던 그 부장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 뒷말이 나올 거고요. 사장님이 진 빚은 저희 아내 할머님에게 갚으셔야 할 것이지 저한테까지 갚아야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안은 감사하지만 정중하게 거절하겠습니다. 남편은 요행으로 얻은 건 언젠가 탈이 나게 돼 있다면서 승진 제안을 거절했던 거였죠. 아깝다. 부장 자리 가면 다음부터는 승승장구라고 하던데. 당신까지 그러지 마. 내 실력으로 하나씩 올라가면 돼. 당신 남편 못 믿어? 장난이에요. 당신이랑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나도 당신이 기회만 있으면 당신 능력 보여줄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잘했어요. 남편은 그 뒤 실력대로 차근차근 승진을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맡으며 승승장구했고 결국에는 누구의 도움도 아닌 자신의 힘으로 회사 임원까지 달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혼할 때 저한테 약속했던 고생시키지 않고 행복하게 해주겠다던 그 약속을 지켰고 누구보다 마음이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던 나쁜 끝은 없어도
착한 끝은 있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나 하나 먹고 살기에도 팍팍하고 삭막한 세상에서 착한 사람은 미련하고 바보 취급을 받기도 하죠. 남을 도우면 사는 게 답답해 보일 수도 있죠. 남이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사냐고 뭐라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할머니와 남편을 보고 있으면 착한 끝은 있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습니다. 선하게 살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건 없더라도 언젠가는 어떤 식으로든 그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있다는 걸요. 저희 부부는 앞으로도 조금 느리더라도 나 혼자만 앞으로 달려가지 않고요. 내 주변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갈 생각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